야, 너도 할 수 있어. 비문학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수업할 내용은 제목 보이시나요? 파일의 제목. 여기에 파일의 제목이 보이시나요? 중간에 모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2학기에 들어서서 제일 먼저 7-1단원 미풀 단원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를 315페이지에 단원을 정리하는 내용을 메모했을 거예요. 자기 책에도 메모가 잘 되어 있는지 보세요. 특히 이 부분은 교과서 316쪽 학습활동을 기반으로 정리한 5가지 항목인데 글의 특징은 어찌됐건 그 글에 사용된 표현 방법을 그럴싸하게 잘 정리해서 만들어 놓는 문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론 이 한 편의 글에서 이러한 글의 특징을 스스로 분석해낼 줄 알아야 되고 어느 부분에 어떤 표현 방법이 적용됐는지 어떤 효과가 나오는지 316쪽 학습활동을 꼭 풀면서 그 내용을 잘 이해하기 바랍니다. 316쪽 학습활동에서는 1, 2, 3, 4, 5번까지만 설명을 했지만 꼭 이것만 나오냐 그거 아니었죠. 그래서 6, 7, 8번도 선생님이 따로 수업 시간에 다루고 이렇게 정리해서 제시하겠습니다. 정의라고 하는 방법도요. 1, 3, 4문단에 공통적으로 쓰이고 있는데 설명문도 아닌데 정의가 쓰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글은 문제와 해결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는 글이라고 했죠. 네, 문제를 제시하고 해방을 보여주고 있는데 뭘 알아야지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논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개념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정의가 쓰였다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구문단에서는 구체적 수치가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의 미세 플라스틱 오염도가 어떤 특정 국가보다 100배가 높다라고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여서 문제의 심각성을 훨씬 더 강조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제와 해결 방안 제시 구조는 이 글 전체에 적용된 표현 방법 또는 내용 전개 방법이라는 거 매치할 수 있겠죠.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글 전체적 구조를 여러분들이 분석해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따지의 내용이 315쪽에 잘 메모가 되어 있다면 좋겠습니다. 시험 출제 경향을 안내합니다. 시험 출제 경향은 7-1 당연히 나오고요. 순수 외부 지문으로만 출제하려고 했으나 여러분들의 체감 난이도가 너무 높아질 것 같아서 하나의 순수 외부 지문과 9월 모의고사의 3개의 모의고사 지문 중 택 1 하여서 출제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7-1에서 한 지문, 순수 외부 지문 한 지문, 그리고 9월 모의고사 3개의 지문 중에서 택 1 하여서 출제하였으니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요. 외부 지문 7-1, 9월 모의고사 모두 이러한 큰 틀에서 출제하였다는 거 기억하세요. 내용 분석하는 문제와 형식 분석하는 문제는 세 지문 모두 필수 유형이었습니다. 이것은 9월 모의고사 우리 수업 시간에 지금 다루고 있는 지문인데요. 선생님이 대표적으로 문제 유형으로 지금 보여주려고 화면을 바꿨어요. 내용 이해 문제가 어떤 형태로 출제가 되냐라고 궁금해할 것 같아서 이러한 문제 유형이 내용 이해의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첫 지문에 17번 유형은 필수 유형이니까 잘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고 이러한 유형을 연습하세요. 16번은 형식 분석 표현 방법의 문제로서 이번 시험에서 필수 유형입니다. 그래서 16번과 같은 문제 유형도 여러분들이 세 지문에 대해서 잘 분석할 수 있게 연습해 놓으세요. 내용 분석, 중심 내용 정리를 비롯한 내용 분석은 17번 문항으로 여러분들이 연습해 놓고 표현 방법을 분석하는 문제는 16번 문항으로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순수 외부 지문까지도 잘 대비하기 바랍니다. 특히 7-1에서 핵심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 319쪽은 선생님이 되게 중요하게 보는 페이지니까 여러분들도 319쪽 교과서 핵심 정리 별표하고 여러분도 그 내용 중심으로 잘 정리하기 바랍니다. 선생님 1학년 9반한테는 별표를 안 시켰던 것 같고요. 11반한테는 이 모든 내용을 한 번 더 안내하고 싶어서 이렇게 마무리 강의에다가 내용을 간단하게 넣었습니다. 그럼 9월 모의고사 첫 지문 샘플 분석 수업을 빠르게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모의고사를 풀었던 기억을 한번 되살려보세요. 지문을 보기 전에 여러분은 무슨 활동을 했었는지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그러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지문을 보기 전에 문제부터 봤을 겁니다. 우리가 지문을 보기 전에 문제부터 보는 이유는 읽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예요. 읽을 때 효율적으로 읽으려면 글 전체의 중심, 화제를 알고 있다면 되게 효율적으로 글을 읽을 수 있고요. 이 중심 화제는 7-1 단원에서, 미풀 단원에서 주로 어디에 드러난다고 했어요? 표제에 드러난다고 했죠. 네, 표제는 일반적으로 제목을 뜻합니다. 그럼 봅시다. 우리가 분석할 이 16번부터 21번 지문의 끝에는요. 제목이 전혀 노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보이시죠? 제목을 보여주지 않는 이유는요. 사실 제목을 본 순간 웬만한 문제를 찍어서 맞출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이 정보가 많이 담긴 글을 읽혀서 문제를 해결하게 할 목적으로 지문의 제목은 제시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문학작품은 다르죠. 문학작품은 긴 소설의 한 대목만을 출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글 전체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하므로 제목을 붙여줍니다. 문학과 비문학의 가장 큰 편집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심 화제를 끌어내려고 지문을 보기 전에 문제부터 봤는데 문제의
세트 안에 어휘 문제가 포함된 경우 우리는 어휘 문제를 먼저 풀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먼저 살펴봅시다. 보통의 문제 세트는요, 5문제로 세트가 이루어지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렇게 6문제로 세트가 이루어진 경우 우리는 마지막 문제가 어휘 문제가 배치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어휘 문제로 먼저 가면 좋죠. 왜냐? 어휘 문제 한번 빨리 볼까요? 그러면 문맥상 A와 바꿔쓰기 가장 적절한 것이래요. 그러면 A를 보니까 여기 있고요. 이 대상은 이것과 이것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대목에서 이 부분의 뜻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어휘의 뜻을 물어보는 문제. 이것과 이것으로 나눌 수 있다니까 여러분 답은 뭐예요? 변별이에요? 판별이에요? 어떤 애는 해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이건 분류잖아요. 나눌 수 있다니까. 답이 1번이라고 아주 빠른 속도로 나오는 거 볼 수 있겠습니다. 방금 푼 문제는 선생님이 배점을 표시해놨지만 문항 끝에 별다른 표기가 없을 경우에는 2점 문제거든요. 얘도 2점 문제인데 되게 글밥이 많은 글자 수가 많은 16번과 17번도 2점 문제예요. 얘는 안 읽어도 A 부분만 빠르게 체크해도 답이 나오지만 16번과 17번의 경우 여러분이 겪어봐서 알 거예요. 사실은 읽어서 정답이라고 풀어봤지만 그것이 정답이 아니었던 경험을 할 겁니다. 2점을 두고 모험이 전혀 필요 없는 문제는 어휘 문제라는 거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거니까 모든 문제를 들어가기 전에 어휘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냥 우리는 바로 풀어버리고 문제에 들어가야 된다는 이유를 알 수 있겠죠. 또 어떤 수업 시간에서는 이렇게도 접근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찍기 실력을 발휘해야 되는 순간은 갑자기 닥칩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그랬을 때 우리가 문항을 확인하고 찍지 않아요. 그냥 16부터 쭉 찍는 거예요. 하나의 번호로. 그랬을 때 만약에 우리가 10초 만에 풀 수 있는 이런 문항이 내가 찍었던 그 문항 속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 점을 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리는 결과가 되니까 어휘 문제는 우리가 먼저 처리하고 찍기 전에 있는지 확인하고 처리하면 참 효율적으로 점수를 딸 수 있겠습니다. 어휘 문제가 포함된 경우 어휘 문제 처리한 후에 2번 다시 중심화제를 찾기 위한 문제를 찾아야 되겠죠. 이 지문으로 보자면 16번부터 20번을 대상으로 우리는 중심화제를 찾기 위한 문제를 선택해야 할 거예요. 한 문제를. 어떤 문제가 가장 적당할까요? 이런 순간에 3점 문제는 절대 적당하지 않습니다. 방금 봤던 것처럼 2점 또는 3점 문제가 국어과에서 최고의 배점의 체계이기 때문에 3점은 제일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글 전체를 이해하고 중심 내용까지 파악한 다음에 좀 정확하게 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에 해당하므로 독해의 방향을 잡기 위한 중심 화제를 끌어내기 위한 문항으로는 3점 문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몇 번 문제가 적절할까요? 선생님 17번을 추천합니다. 17번 문항을 통해서 우리는 이 글의 독해 방향을 잡아봅시다. 독해 방향을 잡는다는 건 중심 화제를 또는 이 글에 사용된 키워드를 이 문항을 선지에서 끌어낸다는 뜻입니다. 그럼 중심 화제를 끌어낼 수 있는 문항으로 왜 17번 문항을 선택했을까요? 이 문제가 바로 내용 확인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내용 확인 문제란 무엇이냐면 내용 확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선지를 보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7번의 1번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도 가지고 있는 모의고사를 같이 확인하면서 잘 이해해 보세요. 오늘의 이 비문학 수업은 이번 시험의 내신 대비에도 중요한 순간이기도 하지만 선생님이 이렇게 지문을 구성하고 문제 푸는 순서를 정하고 문제 푸는 방법을 안내하는 이 방법은 길게 봤을 때 여러분이 모의고사를 푸는데도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이미 모의고사 푸는 방법에 대해서 나만의 방법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방법에 선생님의 방법 중에서 이거는 효율적일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을 믹스해서 사용하고요. 만약 나는 모의고사를 푸는 방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점수가 들쑥날쑥이고 이번에 우연히 점수가 좋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선생님이 제시하는 이런 방법을 받아들여서 연습을 통해서 나만의 방법으로 또 이렇게 바꿔나가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모의고사 수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용 확인, 문항 확인을 선지를 통해서 한번 해볼게요. 1번 선지 보세요. 17번에 1번. 저작 인격권은 저작자 사망 시 유족에게 양도되어 보호받는다.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지문 속에 다 나오는 내용일 거예요. 그리고 온통 내용으로만 가득 찬 선지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16번에 1번을 보세요. 가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2차적 저작물과 독립 저작물을 구분하고 있다라고 해서 17번에 1번의 선지가 내용으로만 똘똘 작성된 그런 성격에 비해서 자꾸만 형식적 특징을 분석하는 이러한 단어들이 탁탁 걸리는 게 눈에 확인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형식적 특징을 가진 선지의 문항은 표현 방법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것이므로 우리는 17번을 픽해서 중심 화제 끌어내기 위한 중심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17번 들어가기 전에 16번 표현 방법, 이것도 우리 주요 유형이라고 했으니까 16번 밑줄 그은 김에 표현 방법에 해당하는 단어들만 한번 밑줄 그어 놓읍시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표현 방법 문제 어떻게 푸는지 확인해 보세요. 2번에서는 표현 방법, 형식적 특징에 대한 어떤 단어가 여러분 눈에 딱 보이나요? 예시란 단어 보이겠죠? 밑줄 쳐놓으세요. 3번에서는 어떤 단어가 보이나요? 차이점이란 단어가 보이겠죠? 이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국어에서 대조라고 하는 표현 방법을 뜻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그런 방법입니다. 4번 어떤 부분이 표현 방법으로 보입니까? 묻고 답하는 방식이죠. 일명 문답법. 5번은 뭐뭐에 제시된 내용이란 부분을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면 좋아요. 국어에서 출처라고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하게 강조하는 부분이어서 여러분 출처를 바탕으로 이런 선지를 구성하였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용어를 설명, 정의,
리플에서도 나왔었죠. 네, 이런 방법들이 이 글 안에 쓰였는지 잠시 후에 우리가 확인해 볼 겁니다. 안 읽고는 표현 방법을 끌어낼 수 없지만 우리가 17번을 풀기 위해서 빠르게 읽고 나서는 16번을 분석하는 건 되게 쉬운 문제가 되니까 17번을 먼저 풀고 그 이후에 16번을 풀도록 할게요. 그럼 학습지에 선생님 이거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내용 확인 문제는 무엇을 보면 안다? 선지를 보면 안다. 됐죠? 내용 확인 문제를 통해서 뭘 한다? 중심, 화제랑 키워드 끌어낸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해볼게요. 중심 화제와 키워드는요. 각 선지의 주어부에 배치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무슨 말이냐?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저작 인격권은 뒷내용까지는 읽을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 17번을 보는 목표는 뭐예요? 중심 화제 또는 키워드가 이 글에서 저작권, 저작 인격권이라는 단어가 중심 화제 또는 키워드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것만 캐치하기 위함이지 이 글 전체 내용을 우리가 이 문제를 통해서는 전혀 추리해보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심 화제 또는 키워드만 끌고 나가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서는 어디가 중심 화제 또는 키워드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주어 부분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됐죠?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겠죠. 옆에 그래서 3번은요. 누군가가 원저작물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원저작물이 주어입니까? 을론이 붙으면 목적어라고 했죠. 주어가 아니니까 여러분은 이것을 빠르게 읽어야 돼요. 주어 부분을 잡아야 되니까. 원저작물을 수정한 것이라면 복제물에 가깝더라도 2차적 저작물로 간주할 수 있다. 3번 선지에서 설명하는 대상은 뭐예요? 2차적 저작물이 설명 대상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원저작물을 키워드로 뽑으면 안 되고 이렇게 키워드를 뒤쪽에서 뽑아줘야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1, 2, 3번 키워드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눈치를 챌 수 있어요. 이 글은 저작권에 대한 글이구나 라고 우린 눈치를 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은 그냥 빠르게 보고 저작권 보호라는 단어를 키워드로 끌고 갈 수 있고요. 5번은 주어니까 여기에서 키워드 끌고 나갈 수 있습니다. 밑줄을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여기에 나와 있는 중심 화제 또는 키워드를 우리의 머릿속에 각인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각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용 확인 문제에서 한번 이 단어를 들어봤지 라고 내 머릿속을 의식화하는 과정을 뜻하고 지문 읽을 때 만약에 이 단어가 나온다면 여러분은 그 문단을 읽으면서 내가 17번에 4번이랑 연결시켜서 풀어야겠다 라고 하는 그런 의식적인 행동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기초 작업이 바로 각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들어봤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단어들을 머릿속에다가 각인을 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냥 밑줄 치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17번 문제에서 키워드로 밑줄 치면서 한번 내가 들어봤다 라고 머릿속에 각인하세요. 반대로 밑줄 치면서는 옆에 지문에서 이 단어들은 꼭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과정을 각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문제의 밑줄 긋기 과정을 방금 다 끝냈습니다. 밑줄 그으면서 뭐라고 했죠? 우리 머릿속에 각인시키라고 했습니다. 그 단어를 암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지문에서 이 단어가 나올 것이므로 나왔을 때 선지랑 연계시켜야지라고 머릿속에 의식화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이 각인된 단어가 본문에서 나오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을 해야 되죠? 그거는 키워드거나 중심 화제일 거니까 본문에서 반드시 동그라미를 치고요. 동그라미 친 후에 그 문장에서 어떠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을 거예요. 키워드에 대한 정보. 아주 짧은 밑줄을 통해서 우리는 그 키워드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야 합니다. 필요할 때는 여백의 메모도 우리가 같이 한번 활용하면서 지문을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16부터 21번 문항을 보면서 가와 나가 이렇게 문학작품이 엮이듯이 비문학도 엮이기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텐데 이거는 2022학년도 수능에서 처음으로 제시한 형태예요. 그동안은 하나의 지문에 하나의 단일 지문, 하나의 박스에 하나의 단일 지문만 수록했지만 2022학년도에서는요. 가와 나를 이렇게 묶어서 제시하였고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공통적인 입장을 가질 수도 있고 차이점을 가질 수도 있고 가와 나를 통해서 그걸 보여주고 여러분한테 분석을 시키는 겁니다. 또는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 입장을 가질 수도 있고 부정적 입장을 가질 수도 있고 그걸 기반으로 가와 나를 제작하고 여러분한테 그걸 분석하게 하려는 의도로 작년부터 복합 지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가의 첫 지문 한번 들어가 볼게요. 문단이 시작됐고 첫 문장이니까 우리는 동그라미 하나 칠 생각으로 중심 화제를 발견할 생각으로 읽어야 돼요. 저작권법 제2조 1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저작물이란 뜻을 밝히고 주어일 경우 그건 빼박 키워드라고 했죠. 그 문단의 키워드.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여러분 첫 문장을 여기까지 끝나 읽었어요. 여기에서 저작물에 대해서 제시하는 핵심 정보는 뭐예요? 창작물이란 뜻입니다. 더 많은 밑줄을 발생시킬 수 있겠지만 밑줄은 최대한 짧게 발생합니다.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이 되려면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 문장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첫 문장하고 똑같은 말 하는데 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한테 각인된 단어를 끌어내라고 선생님이 말하고 싶네요. 17번에서 각인된 단어가 방금 읽은 두 번째 문장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요?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보호. 17번에 4번 문제에서 지금 우리가 각인받아가지고 온 단어죠. 그래서 나는 이 문단을 읽으면 17번에 4번을 선지를 처리하러 가야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물론 읽기 능력이 탁월한 친구들은 가와 나를 전체를 다 읽고 순차적으로 풀 수 있을 거예요. 읽기 능력이 탁월한 친구들한테는 선생님의 이 강의가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 친구들은 내가 안 가르쳐줘도 잘 풀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번 1등급 컷이 79점이 나왔다는 것은 하지만 또 EBS에서는요. 여러분들 1학기를 보낸 고1 수준이라면 83점은 받아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문제 기준에 미도달한 이유는 이만큼의 읽기 효율성 가지지 못한 학생들이 아직 많다는 뜻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읽기 위한 방법을 안내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가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고 나서 잘 풀 수 있더라 라고 한다면 그런 방법으로 더 많은 비문학을 풀어도 좋겠습니다.
잠시 딴소리로 갔는데 그럼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이 되려면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이 문장부터 다시 볼게요. 여기에서 창작성이란 완전히 새로워야 한다거나 예술적 수준이 높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면 시험에서 여러분들한테 이 부분을 선질화시킨다는 신호이고, 이렇게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이 그냥 단순히 넘길 게 아니라 입체적으로 깔끔하게 지문에다 표시해야 됩니다. 어떻게? 새로울 필요도 없고 예술적 수준이 높을 필요도 없다라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글씨 위에다가 입체적으로 표현을 해놓는다면 한 번 더 우리가 지문을 쑥 훑어봐야 될 때 눈에 빨리 들어올 겁니다. 남의 것을 단순히 베끼지 않고 최소한의 개성을 담아야 한다. 베끼는 것도 안 되고 대신 개성을 담으래요. 뭐가? 창작물의 개념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연히 기존의 저작물과 유사할 수도 있겠지만 독자적으로 창작한 것이라면, 개성을 담은 것이라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이 문단을 읽고 17번에 4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일치 문제이죠. 일치하는 거 하나만 있을 거니까 17번에 4번부터 우리가 확인해 봅시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베낀 것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왼쪽 베낀 것이 아니더라도 그 저작물과 유사하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했죠. 없다라고 했으니까 4번은 이 문단의 내용을 통해서 소거의 대상이 됩니다. 소거 없앤다 라는 뜻이고, 일명 여러분들이 지워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근거가 확실하니까 키워드야. 이차적 저작물은 이런 번역, 편곡, 변형, 각색 등을 한 거구나. 이러한 2차적 저작물이 되려면이라고 하는 부분에 문맥적 의미는 뭐예요? 2차적 저작물의 조건은 뭐 이런 단어로 상위 개념화 시킬 수 있겠죠. 머릿속으로 이 부분에서부터는 조건이 제시가 된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조건이 한 가지만 제시가 될 리는 없잖아요. 밑줄 치면서 동그라미를 체크하는 겁니다. 또한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해야 하고, 소설을 기초로 여러분 원저작물, 실질적 유사성 이런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소설 이야기로 훅 들어가는 이유는 이 부분부터 예시라는 거고요. 예시가 시작될 때 우리 7-1단에서 뭐라고 했어요? 괄호치고 결론만 기억한다 라고 이야기했죠. 괄호를 열었습니다. 소설을 기초로 하는 영화가 2차적 저작물이 되려면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알 수 있죠. 영화의 사건 구성과 전개, 등장인물의 교차 등이 소설과 유사성을 유지해야 한다. 괄호는 닫았어. 그러고 나서 결론을 도출하는 거예요. 지금 앞 문장하고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원저작물, 2차적 저작물이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고 또 유사성을 유지한다는 이야기를 지금 예시를 통해서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시키고 있죠. 결론만 기억합시다. 소설은 원저작물이구나. 그러면 영화는 2차적 저작물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예시를 통한 결론을 끌어내는 연습을 했습니다. 다음 내용이 그리고로 연결되고 있네요. 그럼 우리는 조건이 또 나오려나 보다 생각하면 돼요. 원 저작물에 사회 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 증감이 부여되어야 한다. 사회 통념상 새롭게 되어라 라는 의미고요. 다시 근대 소설로 훅 들어가니까 예시가 쓰였네. 근대 소설을 이거 옛날 말로 쓰인 소설을 뜻하거든요. 현대 표기법에 맞도록 수정한 것은 원 저작물의 복제물에 가까운 것일 뿐이니까 2차적 저작물을 보기 어렵다. 여러분 예시를 보면서 우리는 결론을 도출하세요. 현대 표기법에 맞도록 한 것은 사회 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없어. 그 이유는 그냥 복제물일 뿐이니까. 됐죠? 반면 소설을 원저작물로 하여 각색한 후 영화화한다면 2차적 저작물이 된다. 소설은 2차적 저작물이 된다. 선생님, 소설이 2차적 저작물이 된다는 이야기는 앞에서도 있잖아요. 앞에서는 영화가 원저작물을 기초로 했고 실질적 유사성을 가지니까 영화가 2차적 저작물이 되는 거고, 뒷부분에서 영화가 2차적 저작물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통념상 새롭게 수정 증감했으니까 영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통념상 새로운 증감이 없으니까 근대 소설을 현대 표기법으로 수정한 것은 이것은 2차적 저작물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알 수 있겠죠. 예시는 앞에 중심 문장을 훨씬 더 구체화하기 위한 그러한 절차, 설명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 뒷부분의 이유는 반드시 바로 직전에 중심 문장에서 결론을 도출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가까운 데서 근거를 찾으세요. 우리가 17번을 통해서 각인했던 단어가 3번에 있었으므로 3번 선지를 한번 처리해 봅시다. 원 저작물을 수정한 것이라면 복제물에 가깝더라도 2차적 저작물로 간주할 수 있다? 현대 표기법에 맞도록 수정한 것은 안 된다고 했잖아요. 사회 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 증감이 아니니까, 그냥 복제물에 가까운 정도니까 안 된다고 했으므로 간주할 수 없다가 맞겠죠? 네, 근거는 이 부분에 있었네요. 이 부분. 다음 문단 읽어보겠습니다. 만약 원 저작물을 떠올릴 수 없을 정도로 딴소리한다 싶으니까 선생님 바로 밑줄 칩니다. 유사성이 없다는 뜻이고요. 이것은 독립저작물이구나. 독립저작물에 대한 문단이 시작됐다는 걸 알 수 있죠. 2차적 저작물과 독립저작물을 구별하는 기준은 둘의 경쟁관계, 시장적 경쟁관계를 검토하는 건데, 시장적 경쟁관계에 있다는 것은 이 문장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네요. 어떤 저작물을 구매할 때 원 저작물의 수요가 줄어드는 것이다. 경쟁관계에 있으니까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구매한 저작물이 원 저작물을 대체한다는 것이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앞 문장을 시장적 경쟁관계를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해가 갔다면 여기다 더 이상 밑줄 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결론을 도출하고 있는 접속사죠. 2차적 저작물은 원 저작물과 시장적 경쟁관계에 있겠네. 2차적 저작물은 있겠고 경쟁관계 있겠고, 독립저작물은 원 저작물과 시장적 경쟁관계 없겠네. 우리는 이 문단이 독립저작물의 문단이니까 여기에다가만 밑줄을 치고 시장적 경쟁관계에 대해서 이러한 영향력이 있구나 기억하면 되겠네요. 시장적 경쟁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결론을 기억하세요. 사실 가의 3문단을 보고 17번을 통해서 각인받은 단어는 없어요. 그러니까 빠르게 우리는 나로 넘어가야 합니다. 저작권이란 문단이 시작됐고 뜻을 밝히는 문장의 주어이니까 키워드.
저작자가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 갖는 권리다. 저작물에 대해 갖는 권리구나. 저작권 알고 있는 개념이죠. 저작권은 여러 가지 권리의 총집합으로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문맥, 무엇과 무엇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문맥이 등장하는 지문을 여러분 앞으로 종종 많이 만날 거예요. 그럴 때 당연히 이러한 항목은 대목은 출제의 포커스가 됩니다. 그리고 내용을 잘 이해하지 않으면 순간 우리가 오답을 판단할 수 있게 되므로 여러분한테 지문을 분석하는 팁을 제시하자면 표를 그려서 이런 내용을 관리하기를 바랍니다. 대신 표를 그릴 때는 밑줄 칠 필요는 없어요. 둘 다 하려면 시간 낭비니까. 그래서 표에다가 내용을 정리해서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최대한 간단하게 이러한 형태로 그리고 글자는 최대한 여러분이 알아먹을 만큼만 적게 쓰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 절약하는 게 최고의 목표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채워볼게요. 저작권은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으로 나뉘는데, 저작 인격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서 가지는 인격적 권리로 저작자만 가질 수 있으며 양도할 수 없고, 저작자가 사망하면 소멸한다. 저작자가 사망한 뒤에라도 유족 등은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유족은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이 저작자가 살아 있었다면 침해가 될 행위를 하였을 경우 유족들은 사망하였지만 유족들이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구나. 여러분, 선생님이 이 조치 부분을 메모하지 않았어요. 길기도 하고 머릿속으로 이해하기 위해서고 메모하지 않은 대신에 이렇게 괄호로 부문에다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메모는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부분만 메모하는 게 아니라 모든 내용을 효율적으로 메모하되 최대한 압축하여 메모하고, 메모하지 않은 부분은 표시 등과 같은 방법으로 지문에다 처리를 해놔야지 그 부분에서 출제가 됐을 때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vs 이와 달리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이제 인격권과 재산권은 서로 대립의 특징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저작 재산권은 저작물을 일정한 방식으로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로 양도가 가능하다. 이때 전체를 양도할 수도 있지만 일부를 양도할 수도 있다. 안 쓴 대신 표시. 17번에서 각인받은 단어가 없으므로 다음 문단 계속 읽는다. 저작권 침해 사안은 다음 문단은 침해에 대한 이야기인가 봐요. 저작 재산권을 구성하는 권리 중 하나인 2차적 저작물 작성권과 관련된 경우가 많다. 각인받은 단어가 나왔으니까 체크해야겠죠.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동그라미 있으니까 밑줄 쳐야겠죠.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저작 재산권의 한 종류라는 거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저작권법 제22조에 의하면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원 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 즉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갖는다. 여기까지 읽고 뜻을 밝히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누가 가져? 저작자가 갖고, 메모하지 않으니까 밑줄 치는 거예요. 자신의 저작물을 원 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라고 하는구나. 개념 받아들였습니다. 즉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갖는다. 만약 누군가가 저작물의 원 저작자의 허락 없이 원 저작물에 의거하여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작성한다면, 여러분을 정신을 혼미하게 할 생각으로 지금 엄청 뭐라고 말을 길게 했지만, 여러분 한마디로 이 부분을 뜻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해서 이용할 때 라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빠르게 압축하여서 앞부분의 내용과 연계시켜서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때 원 저작자의 작성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뭐 하면? 허락 없이 했을 경우. 가장 중요한 밑줄은 허락 없이라고 하는 부분이네요. 지금 이 문단 전체의 키워드는 침해에 대한 이야기니까 허락 없이라고 하는 결론 찾았습니다.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각인된 단어 해결하러 갑시다. 17번에 1번. 저작 인격권은, 그러면서 우리는 뭐를 체크해야 돼? 선생님의 빨간 펜을 보세요. 저작 인격권은 저작자의 사망 시 유족에게 양도 안 된다고 했어. 속어. 2번.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가진 사람이 갖게 된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대한 내용은 나왔는데 저작권에 대한 내용이 아직 안 나왔으니까 이거는 여러분 아직 판단할 수 없습니다. 5번.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빨간 펜 보세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함으로써, 이 부분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다. 여러분 잠시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저작 재산권 구성하는 권리 중 하나라고 했죠. 재산권의 하위 계열이라고 지문에서 분석이 정보를 제시했죠. 빨간 펜 보세요. 그러면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재산권, 저작 재산권의 특징을 모두 취할 수 있다 없다? 있다입니다. 그래서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 맞습니다. 이해 갑니까? 17번에 2번이 확인이 안 되었지만 지금 17번에 5번은 정확하게 근거를 통해서 일치하는 선지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5번이 답이 되는 거고, 2번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부분 읽으면서 내가 확인해 보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접근하면 되겠죠. 그리고 17번에 2번은 여러분 별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옆에다 쓰세요. 얘는요 매오예요. 매력적인 오답이란 뜻이죠. 출제자는 매력적인 오답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여러분이 정답으로 가기 전에 매력적인 오답을 체크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17번은 5번보다 2번에 더 많은 표를 받았어요. 본문 내용을 통해서 2번이 왜 일치하지 않는지를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합시다. 읽어볼게요. 저작권법 5조 1항에 의하면 2차적 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를 받는다. 2차적 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를 받는데 원 저작자의 허락이 없어도 받는다. 즉
원 저작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아도 일단 2차적 저작물이 만들어지면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물의 저작권과는 별개의 권리로 보호받으며 원 저작자의 허락이 있었는지 여부는 저작권 발생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우리는 선지 2번에서 각인된 단어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 말고 빨간 밑줄 쳐놨죠. 저작권 동그라미 쳤습니다. 근데 이 저작권은 원 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저작권은 보호받는다고 했죠. 왜? 별개의 권리로 보호를 받는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번 보세요.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은 별개의 권리고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누가 가져요? 저작자가 갖는다고 하죠. 그리고 갑자기 노란표가 나타났습니다. 빨간색 두꺼운 표시 확인하세요. 양도 가능하다라고도 했어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그래서 2번 선지 판단합시다.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은 별개로 관리되고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가진 사람은 저작자인데 어찌됐건 저작자가 저작물을 만든 경우는 일치하겠지만 양도시켰을 경우에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라고 했을 때 2번은 일치하지 않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혹시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구간 반복을 다시 한번 해서 잘 이해하기 바랍니다. 사실 17번을 통해서 내용을 잘 이해했다면 기호 문제 18, 19번 여러분 잘 풀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다음 문단 볼게요. 이제 거의 마무리입니다. 침해하지 않게 허락을 받도록 하자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 원 저작물을 기초로 하여 만들어진 2차적 저작물을 기반으로 하여 또 다른 2차적 제작물을 제작하는 경우라면 이해가죠? 원 저작물을 기반으로 2차적 저작물이 나왔는데 또 다른 2차적 저작물이 나왔다는 뜻입니다. 원 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을 가진 사람의 허락까지 받을 필요가 있다. 또 우리 여기서 정신 잘 차리세요. 원 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가진 사람은 누구입니까? 왼쪽 아래 보세요. 여기 보이죠? 저작자는 원 저작물로 2차적 저작물 작성에 이용할 권리, 즉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갖는다라고 했으므로 이거 원저작자를 뜻하잖아요. 네. 한마디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거면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그죠? 그 말입니다. 갑자기 소설 이야기 나왔죠? 예시가 시작된 것입니다. 결론만 기억합시다. 소설을 각색한 2차적 저작물인 영화를 기반으로 또 다른 2차적 저작물인 연극을 제작한다고 할 때 연극이 소설을 기반으로 창작된 것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연극을 제작하려는 사람은 소설과 영화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가진 사람 모두에게 허락을 받을 필요가 있다. 여러분, 결론을 기억합시다. 연극을 제작하려는 사람은 소설 원 저작물, 연극을 제작하려는 사람은 소설과 영화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소설의 원저작물의 작성권을 가진 사람과 영화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가진 사람에게 모두 허락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이 내용 이해가 가죠? 이 문장 한 번 더 이해해 봅시다. 연극을 제작하려는 사람은 소설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가진 사람, 소설의 원작자겠죠. 영화를 만들 사람은 이미 소설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가진 사람, 원조작자겠죠. 영화를 만든 사람은 여기의 허락을 받아서 침해를 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연극을 제작하는 사람도 영화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가진 사람한테만 허락을 받아야 될 것 같지만 이 문장에서는 소설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가진 사람에게까지 허락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그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이 부분을 기초로 기호 문제가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잘 풀어보세요. 선생님은 16번 문제만 간단하게 풀고 기출을 분석 끝내겠습니다. 16번은 표현 방법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표현 방법에 대한 문제는 이러한 두 가지 절차에 의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풀면 됩니다. 1번 표방의 밑줄 치고, 표방의 밑줄은 이미 쳐놨죠. 2번 그 밑줄이 윗글에 있는지만 간단하게 확인을 하는 거예요. 1번 구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 구분표도 그렸잖아요. 구분표도 그렸고 16번의 1번은 21번 과도 연결되어서 일체 적절한 걸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네요. 2번 예시를 활용했으니까 선생님이 괄호를 쳤겠죠. 괄호를 치라고 한 이유는 이런 표현 방법 문제를 대비할 때 괄호가 있다면 분명히 예시가 활용된 거니까 빠르게 검토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빨간색 사인펜 확인하세요. 3번 표현 방법 문제의 선지는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표현 방법을 통해 표현 효과를 끌어낸다 라고 하는 공식으로 만들어지기 마련인데 16번에 1번은 사실 표현 효과는 제시하고 있지 않아서 이 연결 고리까지는 확인할 필요가 없었어요. 하지만 16번에 2번은 표현 효과까지 빨간 밑줄 보세요. 제시하고 있고 이것의 연결 지점도 우리가 간단하게 확인해야 됩니다. 그럼 괄호 친 부분 갑시다. 여기죠. 이거 조건, 2차적 저작물의 조건에 해당하는 문단이고 괄호에서 그것을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2번은 오케이. 3번 이와 달리 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vs 표시하고 가라고 했죠. 차이점 밝히며 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표시가 큰 도움이 될 거고 구별하고 있어요. 그리고 4번 묻고 답하는 방식은 묻고 물리적 기호 물음표를 빨리 찾으면 되겠죠. 묻고 선생님 빨간 펜 찾아가세요. 묻고 답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 문장 보면 알겠죠. 바로 답했죠. 통하여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나열하고 있습니까? 문답법이 사용된 그 문단은 침해에 대한 문단이 아니죠. 침해는 그 전 문단에서 우리가 살펴봤고 이건 저작권이 별개의 권리로 보호받는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4번이 아닌 듯. 정답이 나왔으면 시험의 상황에서는 5번까지 가지 않는 게
시간 전략상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마음 후련하자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정확한 근거를 찾았을 경우 다음 선지는 보지 않을 수 있지만 학습의 상황에서는 꼭 봅시다. 5번 보고 왔죠? 1문단에서부터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하고 공부하고 싶은 모의고사 지문 하나를 대표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남은 두 개도 여러분이 같은 방법으로 꼼꼼하게 분석하고 산준택일 문제를 잘 대처하기 바랍니다. 학습지, 이 지문에서 새롭게 알게 된 내용, 이 부분에는요 17번에 2번이 매력적인 오답이라고 했고 그것에 대한 해설을 선생님이 매우 구체적으로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17번에 2번 선지를 쓰고 이 부분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를 작성해서 선생님의 사인을 받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반은 선생님의 사인이 3개가 될 거야. 3개가 되는 친구는 앞에 2개를 더 찾아갖고 와서 교과서 첫 장에다 도장 받는 작업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